자, 네. 대금 지급의 특수한 방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액 지급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채무 인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액 지급 방식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갑수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5억짜리다라고 합시다.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저당권자가 있고 여기서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2억 원이다라고 합시다. 이게 제1의 매각기일에 이게 5억으로 되었다가 유찰되고 2에 3억 5천 되었다 또 유찰되고 3의 기일 돼가지고 여기서 2억 4,500 이렇게 해가지고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게 가격이 이렇게 반토막까지 나는 경우도 많죠. 이게 당분간 이런 일이 지속되기라고 보는데, 그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2회차에 낙찰되지 않는 경우, 이런 물건들도 꽤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합시다. 2억 4,500일 때에 입대해가지고 다른 사람, X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만약 이것을 2억 8천에 낙찰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경매 비용은 없다라고 무시하고 합시다. 그럼 2억 8천 가지고 그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을한테 1억 주고 나머지 A한테 1억 8천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차액 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A가 낙찰받는 거야. 세사하는 사람 A가 낙찰받는단 말입니다. A가 낙찰받아서 만약에 2억 8천에 낙찰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2억 8천 가지고 2억 8천은 을한테 1억 가고 나머지 1억 8천을 낙찰받은 임차인 A에게 배당하겠죠. 그죠? 배당받을 금액에 1억 8천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2억 8천에서 1억 8천은 내가 배당받을 거니까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억만 내고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아니라 내가 배당 신청한 금액이 내가 이것을 임대차 보증금 2억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배당받는 금액,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이 1억 8천이죠. 그 1억 8천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요 차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가지고 대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차액 지급 방식입니다. 근데 차액 지급 방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 채무인수 방식은 일반인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방식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5억짜리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저당권자가 있습니다. 2억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 채권자 1억 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를 아까대로 해가지고 5억짜리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2억 8천에 X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2억 8천을 다 내게 되면 그러면 저당권자한테 2억을 가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가압류 채권자한테 8천만 원 지급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 매물을 살 때도 갑수의 이 부동산이 5억짜리인데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저당권 설정하고 2억짜리 저당권 설정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살 때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5억에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당권을 끌어안고 3억에 사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매도 매매한 종류라 그랬죠. 경매는 뭡니까? 경쟁 매매한 종류잖아. 마찬가지로 경매에서도 낙찰자가 이 저당 채무를 끌어안고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많이 한 사람, 오래 한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잘 몰라. 지금 내가 낙찰자가 이 근저당 채무 2억 원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야. 끌어안고 사게 되면 내가 2억 8천에 낙찰받았는데 실제로 대금은 얼마 내면 되는 겁니까? 8천만 원만 내는 거지. 그럼 이 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수되는 거야.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다만 이거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얘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얘 동의를 받아서 갑의 을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건저당 채무 2억 원을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인수할 테니까 여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의뢰에서 이걸 동의를 해줄까 안 해줄까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만약에 보세요. 의뢰라는 사람이 갑에게 대출해 줄 때는 대출이자가 5%였어. 지금은 대출이자가 4.5%야. 그러면 자, 이것은 낙찰자가 내가 이거를 그냥 5%의 대출 이자 이거 빌린 거 내가 그대로 내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싫어 안 하길래 나 여기서 배당받 끝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갑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를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낙찰자 이 사람은 갑과는 달리 여기서 이자 채무 이런 거 부담하는 데 있어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사람 같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얼마든지 그래 이 채무를 네가 끌어안고 네가 낙찰받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보세요. 대출의 이자율이 전에도 5%고 지금도 5%고 똑같다라고 합시다.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낙찰자가 내가 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내가 낙찰받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금융기관에서 싫어 나 그렇게 안 할래 나 귀찮고 이번에 대출금 회수할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2억을 회수했단 말입니다. 2억을 회수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2억 원을 다시 다른 사람이 다시 대출하려고 하게 되면 2억 원을 배당받은 시점하고 대출할 시점하고 요 사이에 요 기간만큼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 이걸 그냥 인수시키게 되면 끊임이 없이 계속 이자 수익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금융기관에서 얘가 갑과는 달리 얘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 그럼 동의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얘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610페이지 보세요. 채무인수신고서. 자, 매수인은 누굽니까? 낙찰자죠?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관계채권자,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매각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인수하고 그 배당액 상당의 매각대금의 지급을 면제받기 위하여 민사시범부 제4조에 따라서 신고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 해가지고 근저당권자 누구 해가지고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누구다라고 근저당권자가 채무인수 승낙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관계채권자 인간 중에서 누굽니까? 얘가 승낙서를 해줘야 되는 거지. 금융기관에 이 저당권자가 그리고 얘가 자 채무인수 승낙서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장 찍으면 인감도장 찍어야 되겠지. 인감도장 찍고 나면 그 다음에 필히 있는 게 뭡니까?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법원에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이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하죠.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 법정 매각 조건은 저당권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인수 조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물건에서는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때는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낙찰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봐서는 옛날에 대출해줬던 것을 채무자만 바뀐 상태에서 계속 대출이자를 받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추가로 대출해준다라고 한다면 대출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하는 설정 비용 등이 들어가잖아. 설정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편하지. 나도 보세요. 나도 낙찰자인 나의 입장에서도 내가 낙찰받고 나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거는요, 과거에 대출 규제 이런 것이 심할 대출 규제 등으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규제하고 할 때도 이거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신규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 과거의 대출을 그냥 연결해 받는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자 이런 얘기 해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에 내 돈 가지고 내가 전액 가지고 내가 잔금 내는 방법도 있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내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비용과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이런 등기비용 이런 것이 들 거 아닙니까? 법무사 비용 이런 등.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내가 대출 받아서 한다. 금융기관 대출 받아 한다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돈 빌리는 낙찰자인 채무자인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저당권 설정 비용, 등기 비용 이런 비용들 금융기관. 누가 하는 겁니까? 낙찰자가? 금융기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 설정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권리 설정 비용,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누가? 금융기관에서.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비용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부담한단 말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선임하는 법무사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비용을 금융기관에 부담한다고. 다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했어. 대출하고 하느라고 여기서 설정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 들었어. 100만 원 들었는데 얘가 여기서 채무자가 돈 빌려가지고 이자를 한 달에 20만 원씩 3달치 냈어. 3달치 내고 난데 그 다음에 돈을 갚겠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하느라고 금융기관에서는 100만 원 들었는데 이자는 지금 6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그럼 손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중도 상환 수수라는 게 있지. 중도에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 네가 그 부담은 네가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당권 설정 비용 등 이런 비용들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차액 지급 방식에 관한 얘기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설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또 낙찰자 입장에서는 신규로 대출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요거 인수하면 되잖아. 인수해가 내가 2억 원을 인수하고 내가 2억 8천에 낙찰받으면 난 8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미 내가 2억 원을 내가 잔금 대출 받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마련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을 못 써먹어. 경매를 오래 한 사람들도 그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고 거꾸로 물어봐.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단 조건이 뭡니까? 내가 이 방법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들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몰라.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얘 대신 내가 채무를 그냥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하게 설정 비용 하는 거, 이런 복잡한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채무인수 승낙서에 2장만 찍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간단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